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면 이제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때? 이게 뭐야?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그날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11월 초에 찬 공기가 살갗을 스쳤지만 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작게 춤을 췄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아침상에 올릴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된장국, 남편이 즐겨 먹는 김구이, 그리고 아들 민준이를 위한 계란말이. 30년. 칼로 물을 썰며 문득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정확히 30년이었습니다. 28배 대학생에서 58배 중년 여성이 되기까지 저는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아침을 준비했을까요?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물.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찬물을 컵에 따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찬물 달라니까 왜 이런 걸 갖다 줘?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3도. 충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자. 오늘도 그냥 참으면 돼. 얼음을 몇 개 넣어 다시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김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7시 남편 재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 네, 곧 차릴게요. 저는 능숙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김치.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자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아들 민준이는 요즘 취업 준비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은 거의 거르는 편이었습니다. 국이 짜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제 그릇에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레시피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다시 끓이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지 뭐. 매번 이러니까. 매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익숙해.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면접 결과 나와. 정말? 어떻게 됐대?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했어. 최종 합격. 어머, 정말. 저는 감격스러워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과 1년의 취업 준비. 마침내 아들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한 겁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민준이가 시어머니께 뛰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잘했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4년간 뒷바라지한 건 저였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면접 준비까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우리 집안 핏줄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민준이만 잘 되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전을 준비했고 남편은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민준아, 축하한다.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다니면서 할머니 용돈도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 시어머니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당연하죠. 제가 효도할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취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집에서 견뎌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 그들 사이에 저는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올 때 가져온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대학 교재, 학생증,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수가 시집가도 내 꿈을 잊지 마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생기 없는 눈빛, 웃음기 없는 입술. 이게 나야? 3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강은숙.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강은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강은숙.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엄마 박재훈 아내로만 불려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아침상의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면 이제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때? 이게 뭐야?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머니,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온 뒤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기분 나쁘시잖아. 미안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갔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네. 또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펼쳐봤던 그 상자. 30년 전 제 삶이 담긴 상자. 상자 바닥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쓰던 다이어리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교육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되는 꿈에 대해 발표했다.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그때의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는 것.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재훈 오빠를 부모님께 소개했다. 아버지께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셨다. 졸업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6년 2월 10일. 시어머니께서 오셨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게. 당장 그만두고 시집 준비나 해. 재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996년 3월 1일. 대학을 중퇴했다.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엄마가 우셨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재훈 오빠를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시집 가면 행복할 거야.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었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상자를 뒤져 또 다른 봉투를 찾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편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어머니의 손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은수가,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의사 선생님이 길지 않다고 하셨어. 은수가,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 보고 싶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 대학 졸업도 못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선생님 되는 꿈 이루는 것도 못 보고. 은수가,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내 자신을 잃지는 마라. 며느리로만 살지 말고 강은숙으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말 안 지켰어요. 저는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강은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위독하대.
빨리 와.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어딜 가려고?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안 돼. 네. 내일 제사야. 제사 지내고 가. 하지만 어머니가 친정은 내일 가면 돼. 시댁 제사가 먼저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며느리가 제사날 집 비우는 법이 어딨어? 남편에게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결국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누나 찾으셨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새벽 5시,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은숙,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며느리로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돌려주겠다고.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3월 대학 중퇴 강요. 1996년 8월 결혼식 날 친정 하객수 제한. 1998년 1월 민준이 출산 후 친정조리 금지. 2001년 4월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2005년 9월 친정 제사 불참 강요. 2010년 3월 제 통장 압수. 2015년 7월 친구들과의 여행 금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모욕과 무시. 목록은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30년이구나.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제는 왜 그랬어? 나이 들어서 버릇이 없어졌나?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저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대학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58배 무슨 공부야?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 나 혼자 하라고? 집안일은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도 가질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민준아, 내가 무슨... 엄마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엄마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외출했습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께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외출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검정고시 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자를 펼쳤습니다.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화나셨어. 빨리 들어와. 천천히 갈게요. 뭐? 어머니 기다리신다니까. 재훈 씨, 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묘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카페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서관 갔다 왔습니다. 저녁은? 드셨을 줄 알았는데요. 안 먹었어. 며느리가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딜 나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30년 동안 어머니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재훈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가게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도 이해해라, 조금만 참아라만 했잖아요.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중간은 없어요. 당신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작했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소파에 앉아 검정고시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제가 받은 상처들을 돌려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안일을 마친 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사실 저는 다른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 도서관 열람실 구석 자리에 앉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그리고 그 옆에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계획이라고 적진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 공개 순서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바로 자선사업가 이미지였습니다. 3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회에서 자선활동을 한다며 매달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매달 100만 원씩 불우이웃을 돕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했고 시어머니는 그 찬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2년 전 제가 우연히 시어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친척들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이자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500만 원 월 3% 이자, 작은아버지 300만 원 월 3% 이자, 조카 200만 원 월 2.5% 이자. 시어머니는 자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모은 돈을 친척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 삼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3년간 모은 돈, 총 3,600만 원.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과 받은 이자를 계산하니 시어머니는 약 6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자선사업이 아니라 사채업이었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녀의 모임에 나가신 사이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00만 원. 자선활동 수익금이겠지. 통장도 사진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에? 네, 먼지가 쌓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공개할 타이밍만 정하면 됐습니다. 2주 후 때가 왔습니다. 시댁 대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시누이, 조카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과일.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큰 상을 차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큰아버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복 많으신 거 아시죠?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 두고. 작은아버님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하지.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자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죠.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역시 우리 어머니.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 자선단체 이름이 뭐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서요.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요. 아, 그래. 이름은 사랑나눔회. 사랑나눔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런 단체가 없던데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뭔 소리야? 어머님, 혹시 그 단체 영수증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증은 잃어버렸어. 3년치를 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 돈 친척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쾅!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입 닥쳐.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머님 장부예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장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큰아버님께서 핸드폰을 가져가 확인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작은아버님도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저한테도 100만 원 빌려가셨는데 자선사업 돕는다고 하셔서 준 건데 시어머니께서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그게 나는 어머니 저한테는 월 3% 이자를 받으셨더군요.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연 36% 사채업자도 아니고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시누이 제이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걸 어떻게... 제이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밝혀져야 할 진실이었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인연이... 감히...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묵인했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거짓을 감싸줄 의무는 없습니다. 큰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따로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오빠, 나는... 어머니, 잘못하셨어요. 자식들한테도 이러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망신시켜? 망신시킨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그게 중요해?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덮어줘야 해요? 당신 정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30년 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러실 건가요? 나는...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진실 편에 설 건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완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습니다. 복수 리스트라고 적힌 제목 아래 첫 번째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1. 자선사업 거짓 폭로. 그 아래에는 아직 체크되지 않은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 공개. 3. 대학 중퇴 강요 진상 밝히기. 4. 30년간의 언어폭력 기록 공개. 5.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강은숙,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진실을 폭로할 날을 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제이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시간 돼? 만나고 싶은데. 제이야? 응. 할 얘기가 있어. 혼자 나올 수 있어? 제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올래? 주소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이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설득하러 부르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1시간 후 저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언니, 커피 시켰어.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날 정말 대단했어.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선 거 30년 만에 처음 봤어. 제이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나를 욕하러 부른 거 아니야? 욕? 아니, 전혀. 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제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사실 나도 어머니한테 할 말이 정말 많았어. 저는 놀라서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야, 너는 항상 어머니랑 사이 좋았잖아. 겉으로만 그래 보였던 거야. 제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참아왔어. 딸이니까, 효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이혼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그때 남편분이랑 문제 있었잖아. 응. 남편이 바람 피워서 증거도 다 잡았어. 이혼하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참으래. 여자가 이혼하면 인생 망한다고.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뭐라고?
심지어 남편 바람 피운 거 쉬쉬하래. 집안 망신이라고.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이야. 그래서 참았어. 이혼 안 했어. 지금도 그 남편이랑 살고 있어. 매일 거짓 웃음 지으면서. 저는 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가 그날 어머니한테 대든 거 보고 나도 용기가 났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이야, 미안해. 몰랐어. 아니야. 나도 숨겼으니까. 다들 숨기고 사는 거잖아. 이 집은. 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언니 도와줄게. 뭐?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들. 나도 알고 있어. 언니한테 말해줄게. 저는 제이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제이야, 너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랑. 언니. 제이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효녀 코스프레 그만하고 싶어.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제이야. 제이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니, 들을 준비 됐어? 응. 제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언니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기억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하지? 그날 어머니가 제사 때문에 언니 못 가게 했잖아. 응. 제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사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어.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설악산 등산 가셨어. 1박 2일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알고 있었어. 그때 나 고등학생이었잖아.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제이야, 언니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등산 가시면서 나보고 제사 준비하라고? 응. 언니가 혼자 제사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친구들이랑 산에서 막걸리 드시고 계셨어. 커피잔을 놓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임종도 못 가고 제사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등산을? 미안해, 언니. 그때 나는 어렸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 제사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갔다는 그 죄책감의 무게.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니. 시어머니는 제사도 없으면서 저를 붙잡아 놓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언니가 친정에 가는 게 싫으셨나 봐. 며느리는 시댁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30년을. 언니 진정해. 일단 들어. 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더 있어. 더. 제이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언니 대학 중퇴한 거. 그것도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 있어.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언니한테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 하냐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진짜 이유? 오빠 결혼 자금이 부족했대. 그래서 언니 등록금으로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야. 뭐? 나중에 아버지랑 어머니 싸우는 거 들었어. 아버지가 며느리 학교를 왜 그만두게 했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는 게
먼저 지라고 하시더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꿈, 제 학업, 제 미래, 그 모든 게 돈 때문에 희생된 거였습니다. 제이야, 이게 다 진짜야? 응,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야, 증거가 있어? 친정어머니 임종건은 어머니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어.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 날짜 찍혀 있어. 어디에? 어머니 오래된 앨범에. 내가 사진 찍어둘게. 대학 중퇴권은? 그건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내가 증언할 수 있어. 저는 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이야, 정말 고마워. 근데 괜찮겠어? 어머니랑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 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미 틀어진 지 오래야. 나는 그냥 겉으로만 좋은 딸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찾고 싶어. 그 남편이랑도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뭐라든. 제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제이야. 응, 언니.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얻은 동맹. 그것도 제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카페를 나서며 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증거 사진들 다 보내줄게. 고마워. 그리고 언니. 응? 다음엔 뭐 할 거야? 저는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건을 공개할 거야. 가족들 앞에서. 큰아버지들한테? 응. 그리고 남편한테도.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날 같이 있을게. 내가 증언해 줄게. 정말? 응. 우리 이제 한편이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외로웠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에게서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강해질 수 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딜 갔다 와? 제이 만나고 왔습니다. 제이? 걔가 뭐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제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나야말로 고마워.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 다음 주에 증거 사진 보낼게. 우리 꼭 이기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엄마,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왜 임종을 못 갔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 공개. 그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증거 제의 증언, 설악산 사진, 공개 시기 다음 주 가족 모임, 동맹 제의,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거짓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야. 저는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음 주 가족 모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병원 진료 때문에 외출하셨고 저는 평소처럼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됐구나.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960년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쓰신 거구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10일. 오늘 시집 왔다. 시어머니께서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시집 왔니? 라고 하셨다. 무서웠다. 친정에 가고 싶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8년 6월 15일. 또 맞았다. 밥이 설익었다고. 뺨을 3대나 맞았다. 남편은 모른 척한다. 친정엄마 보고 싶다. 하지만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며느리가 친정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1969년 11월 3일. 임신 5개월이다. 시어머니께서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매일 말씀하신다. 무섭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1970년 2월 20일. 아들을 낳았다. 재훈이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웃으셨다. 다행이다. 1972년 8월 10일. 유산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그런 것 같다.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냐는 말만 들었다. 병원도 못 갔다. 돈 아깝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975년 5월 5일. 딸을 낳았다. 제이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다. 또 딸이냐고. 나는 미안했다. 1980년 4월 12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시댁일이 먼저라고. 나는 울면서 집안일을 했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나는 나쁜 딸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당했구나.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85년 7월 20일. 며느리가 들어왔다. 은숙이다. 대학생이라고 한다. 나는 대학도 못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 이게 맞는 건가? 1990년 3월 3일. 며느리가 점점 지쳐 보인다. 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았다.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다. 며느리도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01년 4월 16일. 어제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며느리가 못 간 걸 원망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도 내 엄마 임종 못 갔다.
나만 고생한 게 아니다. 며느리도 참아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가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게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요즘 며느리가 점점 지쳐 보인다. 사실 나는 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대학을 포기한 것도 미안하다. 친정어머니 임종 못 간 것도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나는 누구에게 화를 풀어야 하나? 나는 평생 참았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만 행복하면 안 된다. 이게 나쁜 생각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피해자. 하지만 그 피해를 치유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가한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저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일기장은 시어머니의 상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가해를 정당화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일기장의 몇몇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001년 4월 16일 페이지, 2015년 9월 10일 페이지, 그리고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도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괴롭혀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였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어도 되는 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제이야, 나 오늘 시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어. 일기장?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그럼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네. 응.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계속 진행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응. 계속할 거야. 정말? 제이야, 시어머니가 고통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고통을 나한테 전가한 것도 사실이잖아. 시어머니가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건 안타까워. 하지만 그걸 핑계로 나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어. 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어머니가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응. 그럼 다음 주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응. 친정어머니 임종건 공개할 거야.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이제 곧이에요. 제가 왜 엄마 곁에 못 갔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 공개. 그 옆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음을 알게 됨.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가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가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되 용서는 하지 않기로 함. 펜을 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결의.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제 고통을 무효화하지는 않으니까요. 가해자의 과거가 슬프다고 해서 피해자가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 생각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그 무뚝뚝함 뒤에 숨은 상처, 그 상처가 만들어낸 가시. 어머니도 아팠구나. 하지만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큰아버지 댁 오신대. 저녁 준비 잘해야 해. 알겠습니다. 음식 가짓수 많이 해.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구나. D-데이가.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한 일들도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드시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였다는 게 가해자가 되어도 되는 면죄부는 아니야. 물소리가 제 목소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하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이에게서 받은 설악산 사진, 시어머니의 일기장 사진, 증언 내용까지. 저는 가족 모임에서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뭐 하려는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제이한테 들었어. 당신이 어머니, 친정어머니 임종 못 가게 한 거 공개하려고 한다며? 제이가 남편한테 말한 거야?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제이가 실수로 얘기했어. 내가 물어봤더니 결국 다 털어놨어.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이제 그만해. 왜요?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심장이 안 좋으셔.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게 무슨... 당신이 그날 그 얘기 꺼내면 어머니 쓰러지실 수도 있어. 심장마비 올 수도 있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재훈 씨, 그게 제가 침묵해야 할 이유가 돼요? 여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제 인생도 30년이 걸린 문제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당신 힘들었던 거 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 죽여도 돼? 제가 언제 죽인다고. 어머니 상태가 지금 그렇게 안 좋다니까. 의사가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다음 주는 그냥 넘어가. 나중에 어머니 건강 좋아지면 그때 얘기하자. 나중이 언제인데요? 또 30년 기다려야 해요? 그게 아니라, 재훈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늘 그랬어요. 나중에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핑계는 늘 있었어요. 핑계가 아니야. 진짜로 어머니 건강이.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진단서 있어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어. 정밀검사. 그럼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보,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번만 참아줘. 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시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아.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기적? 제가요? 그래. 어머니 목숨보다 당신 복수가 더 중요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그 가족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몰라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친정엄마 임종도 못 간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방관자였어요. 힘든 건 저였어요. 당신은 그냥 편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 다음 주에 그 얘기 꺼내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이 정말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저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포기하든지, 당신을 포기하든지. 미안해.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당신은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혼? 3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 미안해, 내가 실수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가 이혼 얘기까지 했다며? 응. 언니, 우리 계획 취소할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아니야. 언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이야, 나 계속할 거야. 하지만 오빠가 이혼하겠다는데. 상관없어. 언니,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제이야, 나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지웠어. 이제 나를 지키고 싶어. 그게 이혼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이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진심이야? 응, 알았어. 그럼 나는 끝까지 언니 편이야. 고마워, 제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 재훈한테 들었어. 내가 다음 주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감히 그럴 줄 몰랐다. 30년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을 줄은. 키워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예요. 뭐라고?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대등한 어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어머니,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는 할머니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아, 넌 가만히 있어. 싫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다 알아요. 시어머니께서 민준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할머니, 엄마가 제 친할머니 임종도 못 간 거 알아요? 그날 할머니가 등산 가셨던 거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힘들게 사신 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도 힘들게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 다 미쳤어.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헐떡이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약. 남편이 서둘러 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안 좋으신 거였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약을 드시고 조금 진정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지?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시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복수? 아니, 진실 폭로. 그게 정말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야, 나 모르겠어. 이대로 계속해야 할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결정은 언니가 하는 거야. 나는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리스트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 공개.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체크 표시를 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편, 가족,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의 생명까지. 어떡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말 계속해야 할까?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용기. 하지만 그 용기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걸까?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기적이야. 어머니 목숨보다 당신 복수가 더 중요해. 저는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걸까요?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친정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수가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내 자신을 잃지는 마라. 며느리로만 살지 말고 강은숙으로 살아라.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엄마, 저는 강은숙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걸 잃어야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강은숙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으로. 엄마, 알겠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저는 강은숙으로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오후 5시 큰아버님 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과일.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긴장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통보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시누이 제이, 그리고 조카들까지. 저는 음식을 나르며 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큰아버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지금이야. 가족 여러분, 저는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웃으셨습니다. 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좋은 소식이야? 아니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은수가, 너 지금. 어머님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저는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가고 싶었습니다. 동생한테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큰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기억나네. 그때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우리도 갔었지. 네. 하지만 저는 못 갔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제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제사날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엄마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버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제사? 4월에 무슨 제사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사가 아니라 설악산 등산을 가셨죠?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설악산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시어머니의 사진.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쾅!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너 인연이 지금. 어머니, 제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1박 2일로 등산 가신 거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이야, 너 맞아. 큰아버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사 때문에 엄마 임종을 못 간 불효녀라고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제사도 없었고 어머님은 등산을 가셨고 저는 혼자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무릎 꿇고 빌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보게 해주세요라고요.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는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옳은 거라고. 옳은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서 마지막 효도를 빼앗았어요. 거짓말로. 거실이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큰아버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 심장이. 나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일기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1996년에 쓰신 일기예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대학생이라고 한다. 나는 대학도 못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학을 중퇴한 건 어머님이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 하냐고 하셔서가 아니었죠? 진짜 이유는 오빠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였죠? 제 등록금으로 충당하려고.
제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 싸우는 거. 제이야, 입 닥쳐.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는 게 먼저라고 하신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작은아버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형님 결혼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왜 며느리 학업을?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꿈을 포기했고 엄마 임종도 못 지켰고 제 자신을 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하냐는 말만 하셨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당연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 힘드셨던 거 알아요. 어머님 일기장에 다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으신 것도, 유산하신 것도, 친정어머니 임종 못 가신 것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내 일기장을? 네, 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어요. 그거 압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당하신 고통이 저를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도 참았어. 그러니까 너도.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고통받았다고 해서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 이해해요.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희생시키면서 어머님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했는데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야죠.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작은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수님,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30년 동안 방관자였어요. 나는 중간은 없었어요. 당신은 그냥 편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30년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강은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이해.
한참 동안의 침묵.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사과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은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리스트 2. 친정어머니 임종 방해 사실 공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강은숙이 되었습니다. 진실 폭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고 남편은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여보, 그래도. 재훈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당신의 최선은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자유만 원해요. 남편은 한참을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저랑 살 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하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친정어머니의 편지, 제 대학 교재, 그리고 사진 몇 장. 이게 다네. 30년의 흔적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가는 거야? 네. 어디로? 민준이가 구한 작은 원룸이에요. 거기서 당분간 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사과했잖아. 알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용서를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과하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여기 남아야 할 이유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외로워질 거야. 어머님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며느리 없이 사시는 거, 그것도 인생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건강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가요. 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은 없어. 작은 원룸. 8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 같아. 거울 속의 여자가 강은숙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도 이혼 진행 중이야. 정말? 응. 언니 보고 용기 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잘했어, 제이야. 언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해. 병원에 계셔. 우울증 진단받으셨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이야, 시어머니가 우울증인 건 안타까워. 하지만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지. 맞아. 언니, 오빠는 어떻게 됐어? 이혼 조정 중이야. 다음 달에 최종 확정될 거야. 언니,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정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다.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강은숙.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응. 이제 완전히 자유야. 축하해요, 엄마.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저 제대로 살아요. 강은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상담 봉사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로 살다 지친 여성들, 가족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성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60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요. 제 이름요? 네.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30년 만에 학업을 마쳤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대학도 가실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저는 합격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합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은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아니, 은숙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남편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 그러시겠죠. 가끔 당신 생각하신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후회해. 당신한테 제대로 못했던 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 미안해. 재훈 씨,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후회는 접어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당신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강은숙으로 살아요. 며느리 아니에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요.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게 용기를 주셔서.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 59의 나이, 흰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은숙,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자유야. 거울 속의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은숙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은숙 씨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헤어졌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마침내 강은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강은숙으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할까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을 지워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숙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여러분도 은숙 씨처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강은숙 씨처럼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